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순자입니다. 올해 73세입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편안한 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진정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73세가 된 지금도 저는 제 마음을 찢어놓는 선택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막내딸 미숙의 작은 주방에서 차를 우려내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전화를 들었고 부산에 사는 큰아들의 이웃인 경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세요? 혜진, 당신의 며느리가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오늘 아침 구급차가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집에서 끌어내렸고 얼굴은 창백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집 한가운데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혜진. 그녀가 위험해. 저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미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엄마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이 병원에 갔어. 경자 씨가 오늘 아침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고 했어. 미숙은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커피잔을 테이블에 두었습니다. 또 혜진 문제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집은 엄마에게 진심이었던 적이 없어. 이제 일이 생기니 다시 엄마에게 달려오는 거야? 저는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며느리야. 제호의 아내잖아. 미숙은 팔짱을 끼고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잊었어요? 작년 설날에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엄마가 고향에 가고 싶다면 혼자 가세요. 우리 가족을 끌어들이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엄마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기억해. 한 글자도 잊지 않았어. 그해 저는 그들에게 고향에 가서 며칠 설을 보내고 남편의 묘를 찾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은 제가 남의 자식인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미숙이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녀가 정말로 엄마가 필요하다면 왜 여태껏 그녀의 집에서 아무도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숙과 함께 지내기 시작한 이후로 제호의 집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벨만 울리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의 삶에서 조용한 그림자에 불과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창의 바람이 창문을 통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혜진과 아직 어린 두 손주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그들을 돌보겠습니까? 미숙이 지나가다가 제 방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불안해. 내일 부산에 가서 상황을 보아야겠어. 미숙은 혀를 차며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손주와 며느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엄마, 그쪽에서 엄마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었나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구원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제호의 아내야. 미숙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제호의 아내이기 때문에 더욱 엄마를 무시해요. 엄마가 그곳에 가면 아마도 바로 쫓겨날 거예요. 저는 손을 빼고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제 머리카락이 가볍게 날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내딸은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이웃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짧고 간결한 문장이 밤새 반복되었습니다. 엄마가 가면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결국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며칠 더 있으면서 상황을 보겠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이름도 붙이지 못한 불안 앞에서 물러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를 우려내고 있을 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전화번호였습니다. 귀를 대자 민준, 큰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병원에 갔어요. 엄마는 가만히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저는 물이 담긴 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준이야? 할머니야. 엄마는 어떻게 됐어? 지금 어디에 있어? 소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엄마가 기절했어요. 지영 이모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지금 저와 동생은 집에 혼자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두 아이를 돌보지 않나요?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일하러 갔어요.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숙에게 말하려고 돌아섰는데 그녀가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 일인가요?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민준이 전화했어. 혜진이 병원에 있고 두 아이는 집에 혼자야. 미숙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들이 필요하다면 왜 그 집에서 아무도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나요? 엄마는 계속 믿고 있다가 상처받을 거예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목소리에는 저를 소름 끼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아이들이 잘 먹고 있는지 보고 싶을 뿐이야. 미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누가 엄마를 돌보았죠? 그녀였나요? 아니면 저였나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때는 오직 미숙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2주를 쉬면서 저를 돌보고 몸을 씻기고 죽을 끓이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녀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엄마를 걱정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그녀의 시어머니고 두 아이는 엄마의 손주예요. 미숙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엄마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두 아이는 엄마가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들어가면 내일 인터넷에 시골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다는 동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소외된 엄마였다. 매번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면 매번 차가운 반응, 짧은 대답이나 완전한 침묵만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속삭였다. 여보, 내가 돌아가면 그들이 나를 무시할까 두렵다.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며느리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내 머리는 돌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혼란스러웠다. 결국 나는 제호의 집 근처 이웃인 경자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자가 전화를 받았다. 서두르는 목소리로 나는 구급차가 그를 데려가는 걸 봤어. 그 후에 한 여자가 왔는데 아마 그의 여동생 같아. 나는 제호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 누가 오는지 재촉했다. 그는 보이지 않아. 아침 내내 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 나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혜진은 병원에 있고
두 어린 조카는 집에 혼자 남아있으며 남편은 연락이 끊겼다. 나는 이곳에서 전화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더 아픈 것은 내 친딸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도 마치 남의 일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다. 나는 노년이 이렇게 쓰라리게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차를 입에 대려는 순간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나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병자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었다. 당신은 순자죠? 나는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그 여성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으며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했다. 나는 당신이 혜진의 집에서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지만 그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 일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멈춰 서 있었고 마음이 마치 누군가가 긁어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왜 내 번호를 아나요? 대답은 없었고 차가운 비명소리만 울렸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손이 떨렸다. 주위를 둘러보며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다. 화가 나면서도 두려웠다. 누군가 나를 부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내가 혜진의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미숙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듣고 나서 입꼬리를 올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봤지, 엄마? 아직 발도 안 내디뎠는데 경고를 받았어. 내가 말했잖아. 혜진 같은 사람은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 나는 멈칫했다. 너는 사람들이 혜진을 해치고 엄마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니? 미숙은 차를 따르고 탁자에 놓았다.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그녀의 가족 중 누군가가 일부러 이야기를 만들어서 엄마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걸 수도 있어.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누가 엄마를 속이려 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생각해봐. 만약 정말 혜진이 위급하다면 왜 지금까지 그녀의 남편, 즉 재호가 엄마에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내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맞아. 왜 재호는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는 내 친아들이잖아. 혜진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큰 조카만 연락을 했다. 재호는 완전히 침묵했다. 엄마, 그 집에서 배제당했어. 미숙은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주저함이 없었다. 나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나는 내 아들이 태어나고 키운 집에서 외부인으로 여겨질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창틈을 지나 내 주름진 얼굴에 뼈속까지 차가운 느낌을 안겨주었다. 나는 혜진을 생각했고 처음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녀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때는 비록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약간의 정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나는 다시 전화기를 열어 재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같았다. 나는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는 내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어. 엄마에게 전화해줘.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친구, 친척, 이웃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자야, 나는 순자야. 혜진 집 상황을 알고 있니? 상대방은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말했다. 어제 한 낯선 여자가 그 집에 여러 번 드나드는 걸 봤어. 친척은 아니고 약국 사람 같아.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재호를 본 사람 없어요?
없어. 혜진이 입원한 이후로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어. 나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조여왔다. 뭔가 매우 잘못된 것이 있었다.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발코니로 나가 작은 노트를 다시 가져왔다. 나는 앉아만 있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모든 일을 멀리서 알아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덜렁거리는 노인이 아니다. 나는 엄마이고 할머니이며 이번에는 다르게 할 것이다. 나는 부산에 있을 때의 친구 옥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옥자야, 나는 순자야. 이 일을 도와줘. 나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재호의 집을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즉시 동의하며 말했다. 나는 골목 끝에 서 있을게. 물건을 사는 척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그날 오후 정확히 5시가 넘었을 때 나는 옥자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함께 왔다. 한 낯선 여자가 혜진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모습의 곱슬머리,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것은 은정이었다. 혜진의 여동생으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혜진의 부모가 돌아가신 후 땅을 나누자고 요구했던 사람이다. 나는 은정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한다. 새해 전 혜진의 어머니 기일에 그녀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은 내가 얹어 사는 사람인 것처럼 비쳤다. 옥자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여자가 드나드는 것만 보였고 집은 닫혀 있었어.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어.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재호는 보이지 않았다. 혜진을 돌보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은정만이, 원한이 있는 사람만이 있었다. 미숙은 제가 오후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대답했다. 혜진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동생이야. 미숙은 잠시 멍해졌다가 중얼거렸다. 그렇게 놀랍진 않네. 아마 두 자매가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엉망이었다. 제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이 깊이 잠든 사이 저는 몰래 전화를 켜고 전날 저에게 경고 전화를 걸었던 낯선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하고 다음 날 아침에 옥자에게 이 번호가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옥자가 전화해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카에게 확인해봤더니 그 번호는 혜진이에게 전화한 번호로 약국에서 고용량 진정제를 주문한 번호래. 혜진 집에서 한 골목 건너에 있는 약국에서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맞아. 그리고 주문한 사람은 은정. 혜진의 동생이야. 저는 얼어붙었다.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왜 그녀가 진정제를 사는 걸까? 누구에게? 혜진에게? 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한 사람은 병원에 있고 한 사람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그리고 원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 진정제 청구서가 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숙이 나와서 저를 보고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는 조금 피곤할 뿐이야. 저는 미숙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저는 미숙도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미숙이 슈퍼마켓에 간 사이 저는 딸방에 들어가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저는 이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제 안의 두려움은 계속해서 불붙었다. 저는 한 무더기의 서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임시 자산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위임받은 사람, 김미숙, 막내딸, 위임한 사람, 박은정, 혜진의 동생. 저는 충격을 받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정과 미숙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저를 말판의 말로 사용하려고? 제 무관함을 이용해 며느리의 소유권을 합법화하려고? 저는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분명해졌다. 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미숙도, 은정도, 심지어 조용히 이상하게 행동하는 제 아들 재호도. 오직 저만이 있고 제가 아는 것들은 폭풍처럼 커져가고 있었다. 저는 모든 것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제가 방금 발견한 것들은 저를 완전히 깨우쳤다. 마치 잠에서 깬 사람이 차가운 물을 얼굴에 맞은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옥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저에게 또 하나 부탁할 일이 있어요. 법률에 대해 아는 사람을 아는지 저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하게. 옥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있어. 제 조카가 록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자산, 유언, 상속을 전문으로 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와 만나게 도와줘요. 라고만 말했다. 집안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3시간 후, 저는 한적한 카페에서 젊은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친절하게 물어보며 제가 혜진이 입원한 일, 위협 전화, 낯선 여자가 집에 드나드는 일, 그리고 제가 딸 방에서 찾은 서류 더미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도록 경청했다. 저는 분명히 말했다. 저는 소송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누가 제 며느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가 몰래 찍은 서류 사본을 들고 각 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임시 자산 위임으로 소유자가 민사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효력을 보려면 무능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즉, 정신적 결론이나 심각한 병력이 있어야 해요. 저는 번개에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만약 누군가가 고용량 진정제를 음식에 넣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증상을 보인다고 말하면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범죄가 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너무 명확해졌다. 은정과 미숙은 협력하고 있거나 최소한 혜진을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에 연관되어 있었다. 피해자인 혜진은 병원에 누워 외롭게 있었다. 그리고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노모로서 조용히 그 가운데 놓여 있었다. 저는 일어나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카페를 떠나기 전에 한마디만 했다. 제가 법을 어겼다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가 살아서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리가 아프다고 가장하며 미숙에게 말했다. 엄마가 다시 아파. 내일은 고향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미숙은 머뭇거리는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엄마를 위해 티켓을 예약할게. 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엄마는 오래된 버스를 잘 알아. 미숙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서 주머니에 잘 숨겼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집을 나섰다. 하지만 목적지는 고향이 아니라 혜진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었다.
저는 옥자에게 함께 가서 증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방문을 요청했지만 간호사는 거절했다. 내부 지침이 있어 환자는 사전 등록된 직계 가족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시어머니예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죠? 간호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은정, 환자의 동생이에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환자를 돌볼 권리가 있는 친척의 법적 조건을 확인하는 공문을 작성해 주세요. 급해요. 저는 그곳에 서 있었고 옥자는 속삭였다. 순자, 큰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다. 큰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에요. 오후에 변호사와 다시 돌아왔을 때 서류는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병원 경영진과 1시간 이상 논쟁한 끝에 저는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혜진이 누워 있었다. 피부는 창백하고 눈은 꽉 감겨 있으며 호흡은 약했다. 저는 앉아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왔어. 엄마 왔어. 혜진은 조용히 눈을 떴고 속눈썹이 떨렸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엄마, 무서워.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마음이 아파왔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부터 엄마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할 거야. 문 뒤에서 나는 알았어. 파란만장한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또한 알고 있어. 내가 돌아온 것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인문학적인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혜진과 함께 병실에 거의 1시간 동안 머물렀어. 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어. 작은 주사기 소리 외에는 내 며느리의 약한 속삭임만 들렸어. 엄마, 누군가 내 죽은 쌀에 약을 넣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침착하려고 했어. 누구야? 너 확실해? 혜진이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은정, 지난 며칠 동안 그녀만이 나를 돌봤어. 내가 기절한 이후로 내 남편은 출장 중이야. 나는 조용히 물었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이 길게 흘렀어. 아무도 날 믿지 않아, 엄마. 내 남편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환각을 보고 있다고 해. 내가 몇 번 깨어났지만 은정의 죽은 쌀을 먹으면 다시 졸려. 나는 눈물을 삼키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괜찮아. 엄마는 너를 믿어. 엄마는 너를 억울하게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방을 나서기 전에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몰래 그녀의 베개 아래에 두었어. 엄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말해줘. 조용히 해야 해. 엄마는 증거가 필요해. 혜진은 즉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내 손을 꽉 잡았어. 복도에 나가자. 나는 은정이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 그녀는 팔짱을 끼고 눈이 번쩍이며 희미하게 웃었어. 아주 대담하군요. 이번에는 스스로 병원에 들어오셨네요. 나는 똑바로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나는 혜진의 시어머니야. 나는 내 며느리를 방문할 권리가 있어. 은정이 가까이 다가오며 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 아주 큰일에 휘말린 거 아시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어. 나는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내 며느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알고 있어. 은정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고 돌아서 나를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혼자 남겨두었어. 하지만 나는 그 미소가 분명한 신호라는 것을 알았어. 나는 올바른 자리에 발을 디뎠어. 그날 오후 나는 젊은 변호사 현우를 다시 만났어. 나는 녹음기를 건네주며 내용을 추출해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은정이 위임장에 이름을 올리고 혜진의 정신 상태를 악용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추가했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어. 안심하세요. 우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옥자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쉬었어. 온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이 이야기의 조각들을 생각하며 왜 은정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까? 돈 때문일까? 권력을 쥐고 싶어서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숙, 내 딸의 역할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핸드폰을 열고 조용히 메시지 기록을 다시 살펴봤어. 몇 주 전 나는 미숙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발코니로 나가서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 그때 그녀는 소리쳐서 말했다. 얘 친구가 전화했어. 땅 문서 문제를 도와달래. 나는 보관함을 눌러 그 번호를 찾아냈어. 그 이름이 나타나자 나는 숨이 막혔어. 은정, 부산.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어. 그러니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았어. 미숙과 은정은 이전부터 연락을 하고 있었어. 나는 수첩에 적었어. 미숙, 은정과 관련이 있다. 재산 서류에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다. 혜진, 독살당했다. 남편, 부재중. 나는 아래 줄을 밑줄 쳤어. 나만이 처음부터 아무도 소식을 전해주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와 함께 병원 법적 담당자를 만나러 갔어. 나는 혜진의 약물 기록과 간병인 목록을 요청했어. 서류에는 은정이 고용량 진정제를 수령한 서명자가 되어 있었고, 그 이유는 환자가 충격 후 수면 장애라고 적혀 있었어. 나는 휘갈겨 쓴 서명이 있는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현우는 속삭였어. 의사의 처방전이 없습니다. 이건 이상한 점입니다. 우리는 증거로 사용할 복사본을 요청합니다. 현우가 제안했어. 혜진을 은정과 분리된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계획이 있어. 그날 밤 나는 병원으로 다시 갔어. 나는 혜진을 밤늦게까지 방문하는 척했어. 은정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을 때 나는 몰래 혜진에게 평상복을 주며 말했다. 내일 아침 5시에 너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엄마와 함께 뒷문으로 나와.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 혜진은 내게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이 떨렸어. 엄마, 확실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는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은 수년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혜진이 울었어. 마치 어머니가 불공정한 폭행에서 구해준 어린아이처럼. 내일 나는 그녀를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나는 병원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 손에는 혜진의 얼굴을 가릴 오래된 외투와 모자가 있었어. 나는 변호사 현우 옆에 서 있었고 그는 내 며느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도와주기로 동의했어. 정확히 5시 10분 문이 살짝 열렸고 혜진이 나왔어. 비틀비틀했지만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어. 나는 뛰어가서 그녀를 받쳐주고 옷을 덮어주었어. 가자, 빨리. 우리는 혜진을 미리 주차해둔 차로 안내했어. 차 문을 닫자 나는 뒤를 돌아보았어.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혜진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엄마가 데려다 주는 곳에 있어야 해.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말고 엄마와 변호사 현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마. 혜진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그녀가 지쳐있는 것을 알았어. 하지만 그 눈빛에서 나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어. 우리는 혜진을 교회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어.
그곳은 내 오래된 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곳이야. 나는 이 여성을 과일 장사를 하던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그녀를 절대 믿었어. 여기 두세요.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나는 친구에게 부탁했어.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즉시 떠났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 평창으로 돌아가서 나는 조용히 집에 들어갔어. 미숙은 아침을 먹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엄마, 어제 어디 갔었어?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엄마는 옛날 도서관에 가서 아빠의 옛 땅 문서를 찾아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 있어. 미숙은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들어 입에 대었지만 입술이 닿는 순간 멈칫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나는 마시는 척하다가 미숙이 고개를 돌리자 옆에 있는 화분에 살짝 쏟았다. 내 마음속에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올라왔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최근 미숙이 나에게 물을 줄 때마다 매우 미세하고 묘한 냄새가 났다. 우유도 아니고 차도 아니었다. 거의 약 냄새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화분을 가져가서 흙을 조금 주머니에 숨겼다. 다음 날 아침 약국에 가서 아는 사람에게 빠르게 검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오후에 그는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순자 씨, 흙에서 액체 형태의 진정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용량은 적지만 장기 복용 시 피로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미숙, 내 딸이 나를 독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 우유 컵의 냄새, 내가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피하는 눈빛, 그리고 은정과의 관계. 그날 밤 미숙이 잠든 사이 나는 다시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서랍, 약장, 지갑을 철저히 확인했다. 나는 라벨이 없는 작은 병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다. 열어보니 오늘 아침 우유 컵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냄새였다. 나는 사진을 찍고 다시 넣었다. 손을 빼면서 그녀의 베개 아래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언니 혜진이 행위 능력을 잃으면 전권을 언니에게 넘기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가 어지러웠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미숙은 은정과 공모하여 혜진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잔인한 행동을 위한 방패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녹음을 켰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날짜, 월, 연도, 나는 순자이며 내 딸 김미숙이 나를 음식으로 독살하려는 흔적이 있음을 확인한다. 진정제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 이어서 박은정과의 서류 연관성을 덧붙였다. 혜진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나는 이 녹음을 변호사 현우에게 보냈다.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녹음을 저장하고 바로 현우에게 보냈다. 그 직후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혜진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혈액검사 결과를 요청해줘. 그는 짧게 대답했다. 손에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다. 3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서류를 경찰에 넘겨줘. 나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음의 고통이 바늘처럼 찌르듯이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나는 단지 중얼거렸다. 내 피와 살에 손대는 자에게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혜진뿐만 아니라 나도 가장 냉정한 자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나는 반격해야 했다. 하지만 감정으로는 안 된다. 나는 계획이 필요했고 정보가 필요했다. 나는 변호사 현우에게 전화하여 재호와 혜진 부부 명의의 부동산 서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오후
현우가 메시지를 보냈다. 아줌마, 재호 부부의 집은 현재 은정 명의로 매각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이며 2주 전에 서명했습니다. 나는 말이 막혔다. 그렇다면 그들은 집을 팔고 싶어 하는 건가? 혜진이 병원에 있는 동안? 재호는 어디 있는 거지? 내 아들은 이 일에 왜 없지?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재호의 이름은 여전히 등기부에 있지만 그의 확인이 있는 거래는 없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위임장에는 혜진의 서명만 있지만 글씨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말이야? 그 서명은 2년 전 혜진이 담보 서류에 썼던 서명과 다릅니다. 위조가 의심됩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현우, 잘 들어.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할게. 그 서명의 감정을 조용히 요청해줘.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해줘. 정확히 알아야 해.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그들이 내가 조사하는 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한 단어씩 강조하며 말했다. 나는 두렵지 않아. 그들은 내가 단순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맹렬한 어머니의 분노를 보여주겠다고 맹세한다. 그날 밤 나는 미숙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밥을 먹으며 평범한 척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한 입씩 집어먹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엄마 괜찮아. 조용히 몇 일간 고향에 가려고 해. 미숙은 젓가락을 멈추었다. 그럼 진짜 가는 거야? 응, 내일 아침 일찍 갈 거야.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게 시선을 보내는 눈빛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미숙이 불을 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짐도 없고 신발도 없이. 나는 혜진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는 차를 탔다. 내가 친구의 집에 들어섰을 때 혜진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다. 엄마, 왜 이렇게 급하게 다시 돌아왔어? 나는 마주 앉았다.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해. 솔직하게 대답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물었다. 너 집을 팔기 위해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있니?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 재산은 우리 부부가 10년 넘게 모은 것이야. 어떻게 서명한 걸 기억하지 못해?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엄마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 서류는 위조야. 혜진은 이를 악물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정이야. 다른 누구도 아니야. 나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은정만이 아니라 미숙도 있어. 너의 시동생도 연루되어 있어.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 미숙은 좋은 사람이야. 나는 우유에 약이 들어간 일부터 미숙방의 이상한 병, 은정과 미숙 간의 손편지까지 모두 조용히 이야기했다. 혜진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이 빨개지고 내 손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렸다. 엄마, 제발 도와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2배로 돌려줄 거야. 다음 날 나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위임장을 작성하려는 사람인 척하며 비슷한 위임장을 작성하려고 했다. 나는 교묘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었다. 여기서 집을 팔기 위해 가족이 서명하지 않고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법적 능력상실 증명서나 정신과 진단서가 없으면 나는 사람인 척했다. 세상에 누군가가 위조 서류를 만들면 어떻게 하지?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심각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나는 공증사무소를 떠나면서 확신했다. 그들은 가짜 서류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날 밤 변호사 현우가 소식을 전했다. 혜진의 서명이 위조되었고 은정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출한 서류가 미숙이 자주 갔던 곳과 일치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반격할 때가 됐다. 나는 전화를 꺼내 은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24시간 이내에 나타나서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경찰에 공개하겠다. 답이 없었다. 몇 시간 후 내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받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나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를 원한다. 혜진이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내가 알아야 한다. 이번에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 은정과의 통화 후 나는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이제 게임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고 선두주자는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조용히 견디는 순자가 아니다. 나는 카드를 쥐고 있으며 하나하나 펼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현우에게 전화를 받았다. 순자 씨, 경찰이 제 초기 서류를 접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위임장과 정신과 진단서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위조가 발견되면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미숙의 반응을 직접 보고 싶었다. 나는 정말로 확신해야 했다. 내 딸이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나는 그날 오후 평창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 미숙이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응, 언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시골에 갔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다 팔고 나면 끝이야. 나는 문턱에서 멈췄다.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미숙이 고개를 획 돌려 나를 보았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나는 천천히 들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다. 그냥 전화를 꺼내서 미리 저장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엄마는 시골에 갔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미숙은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빨개졌다가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내 말을 엿들었냐고? 나는 처음으로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엿듣기? 아니. 엄마는 단지 살아남으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우유를 통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미숙은 소리쳤다. 나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단지 은정 언니가 혜진을 위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줬어. 그녀가 너무 약하니까. 나는 그녀를 가로막았다. 매일 아침 엄마에게 약을 먹이면서, 위임장을 위조하면서, 아픈 둘째 아들의 며느리를 속이면서,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까지 조작하면서.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래를 향했다. 나는 내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낳고, 키우고, 매일 안고 다닌 아이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차가운 사람, 자신의 어머니를 사기판에 올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
엄마,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제발. 그녀는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엄마는 신고하지 않을 거야. 법이 신고할 거야. 엄마는 단지 증인일 뿐이야. 이틀 후, 나는 경찰에 호출되어 진술을 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제공했다. 녹음, 약병 사진, 위조 서류 사진, 서명 대조. 그들은 경청하며 조심스럽게 메모했다. 같은 날 오후, 미숙이 소환되었다. 나는 멀리서 조용히 경찰서에 들어가는 딸을 바라보았다. 눈물도 원망도 없이. 나는 단지 엄마일 뿐이다. 때로는 자신의 자식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밤, 나는 혜진이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여주고 직접 채소를 썰고 생강을 자르며 혜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나를 믿어? 내 남편조차 나를 버렸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엄마도 한 번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눈빛을 알아본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는 눈빛. 혜진은 흐느끼며 울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너는 내 며느리야. 엄마는 누구도 너의 어머니, 아내, 사람의 권리를 빼앗기도록 허락하지 않아. 이틀 후, 나는 소식을 들었다. 은정이 거주지를 떠났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수배령을 발부했고, 미숙은 협조와 진술 덕분에 석방되어 처리 대기 중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은 어머니의 눈빛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현관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재호, 내 아들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은정을 드러냈고 미숙을 재산 탈취 계획에서 밀어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시가 박혀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유일한 질문, 재호는 어디에 있나? 왜 그는 침묵하고 있는가? 그의 전화는 없었다. 엄마나 아내를 걱정하는 메시지도 없었다. 혜진이 입원한 이후로 재호는 이 이야기 속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스스로 찾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나는 조용히 재호 부부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웃 옥자가 나를 보고 달려와 속삭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호가 김천 근처의 한 리조트에 있다는 것 같아. 누군가 그를 젊은 여자와 함께 봤다고. 내 마음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전화기를 빌려 그 리조트의 주소를 검색한 후 조용히 차를 타고 갔다. 도착하자 나는 작은 방을 빌리고 조용히 호수 건너편 집을 관찰했다. 나는 근거 없는 의심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보고 싶었다. 해가 지고 내가 눈을 때려던 순간 7번 집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재호였다. 그는 티셔츠를 입고 손에 커피 잔을 들고 있으며 옆에는 긴 머리, 빨간 립스틱을 바른 젊은 여자가 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다. 눈이 어지럽다. 재호다. 내 아들이다. 나는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는다. 손이 떨린다. 나는 뒤로 물러나 한쪽 구석에 앉아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는다. 그래서 확실하다. 내 아들은 출장 중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온 가족이 음모와 위험, 눈물로 혼란스러운 동안 나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 내 아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가장 착하고 가장 공부 잘하는 아들이 이제는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타인처럼 무관심하다. 나는 그곳에서 조용한 리조트 한가운데 앉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 나는 변호사 현우에게 전화를 건다. 현우, 법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위기 상황에서 방치하면 처벌받나요? 현우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재산을 탈취할 조짐이 있다면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작게 말한다. 증거를 반드시 가져올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 밤 나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조용히 7번 집 근처로 간다. 나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창문에서 약 10걸음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다. 내부에서 나오는 불빛이 비친다. 그리고 나는 제호의 목소리를 듣는다. 안심해. 모든 게 곧 끝날 거야. 그 집은 혜진 명이지만 은정이 서류는 다 처리했어. 그의 어머니는 지금 평창에 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혜진은 여전히 거기 누워있고 아마도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바람이 내 귀를 스치지만 차가움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마지막 말을 듣는다.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맞다. 제호, 내 아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는 혜진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은정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후퇴를 선택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즐기기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었다. 심지어 친어머니조차도. 나는 돌아서고 발이 돌부리에 걸린 듯하다. 나는 리조트를 떠나고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전화기를 켜고 대화 녹음 파일을 추출한다. 나는 즉시 현우에게 보낸다. 현우, 이건 제호의 목소리야. 자백이야.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현우는 몇 분 후에 답장한다. 이 녹음은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준비가 되었나요? 제호는 당신의 친아들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대답한다. 준비됐어요. 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선택할 거예요. 배신하는 혈육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나는 혜진과 함께 옛집 근처의 절에서 만난다. 우리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나는 녹음기를 건넨다. 들어봐. 그건 내 남편이야. 혜진은 소리내어 녹음기를 켠다. 제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녀는 마치 맞은 것처럼 쓰러진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울음을 터뜨린다. 소리 없이 흐느끼며 나는 그녀를 안아준다. 처음으로 나는 내 며느리가 미친 듯이 소리치는 모습을 본다. 나는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된 사람을 믿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아니야. 너는 엄마가 있어. 미래가 있어. 그리고 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어.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하지만 나는 안다. 가장 큰 전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혜진과 함께 변호사 현우의 사무실로 돌아간다. 혜진은 좀 더 차분해졌고 얼굴은 여전히 부풀어 있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절망감이 사라지고 결단력 있는 냉철함이 있다. 현우는 법적 서류 요약본을 건넨다. 제호의 목소리 녹음과 가짜 서명,
병원 기록이 있다면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다면 마지막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호가 재산을 사기치는 것에서 직접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묻는다. 내 말은 돈이란 거야? 아니면 재산이 그의 이름으로 옮겨졌다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혜진 명의의 재산이 재호나 은정에 의해 팔리거나 담보로 잡혀 있다면 기소할 요소가 충분합니다. 나는 혜진을 바라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엄마, 그 집은 지난주에 은정이 나에게 판매를 부탁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집이 매물로 나왔다면 나는 찾아낼 것입니다. 3일 후, 현우가 보고한다. 번호가 같은 집이 2개의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인은 위임장인 은정입니다. 가격은 50억 원입니다. 누군가가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나는 몸이 얼어붙는다. 현우가 계속 말한다. 구매자는 이재호라는 이름의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당신 아들과 동일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당신은 경제범죄 수사기관에 서류를 넘기고 싶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넘겨주세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어요. 그날 오후, 나는 평창 집으로 돌아간다. 미숙이 돌아와 조용하다. 나는 그녀도 조사받았고 경고를 받았으며 경찰이 밀착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설명을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는다. 모녀 사이에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남아있다. 나는 그녀를 비난하지도 욕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할 뿐이다. 내가 일어설 때 그녀가 고개를 들고 모기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끌려갔어요. 나는 탐욕이었어요. 나는 말을 끊는다. 아니야, 너는 선택했어. 아무도 너를 끌어당기지 않았어. 피해자는 너가 아니야.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은 너가 아니야. 엄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흐른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근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수사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일기를 남긴다. 날짜, 월, 연도. 나는 순자이며 내 친아들 이재호가 제3자인 박은정과 내 딸 김미숙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병력을 부풀려 안해 혜진의 재산을 탈취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나는 파일을 전송한다. 일주일 후 경찰이 나를 불러대면 조사를 한다. 나는 신문실 한가운데 서서 세 사람을 마주본다. 재호, 더 이상 생기가 없는 얼굴, 은정, 태연한 척하는 모습, 그리고 미숙,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는 한 사람씩 바라본다. 떨지 않고 두렵지 않다. 나는 말한다. 나는 여기서 당신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 혜진이 당신들에게 살아서 묻히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정이 입꼬리를 올린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아니요, 나는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영혼을 지켰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숙은 눈물을 흘린다. 집에 돌아가자 나는 현우에게서 소식을 받는다. 서류가 완벽합니다. 사기 사건, 서류 위조, 독살, 재산 탈취가 기소될 예정이며 재호와 은정은 구금되고 미숙은 자택 감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기쁜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엄마가 이렇게 하면 엄마도 내 아들을 잃게 돼요. 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너와 같았어. 침묵 속에서 절벽으로 밀려났던 적이 있어. 엄마는 그 기분을 알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 고마워, 엄마. 엄마가 나를 구해줬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드디어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였습니다. 재호와 미숙, 은정은 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재호 부부의 오래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잠겨 있고 법원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혜진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과 책상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 앨범, 오래된 선물 상자, 재호가 결혼식 날 입었던 셔츠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여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내, 며느리, 한 가족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혜진의 손으로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생선 조림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시집와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저는 앉아서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혜진이 재호에게 큰 소리로 혼나는 일, 은정이 집세를 나누자고 전화하는 일, 힘들어도 웃으려 애쓰는 일들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멈추게 한 한 줄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느 날 사라지면 누군가 제가 이곳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비록 제가 그곳에 속하지 않더라도 저는 일기장을 접고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혜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혜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봉인된 집 앞에 오래된 계단에 앉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신경 쓰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는 저의 아픔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등을 돌렸어요.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년간의 고통이 그날 오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법이 그들을 처리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너에게 모든 것, 명예, 재산,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주길 원해.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해. 엄마가 함께할게. 다음 날, 우리는 동사무소에 가서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 매각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혜진이 서명하고 저는 증인으로 확인 서명했습니다. 직원이 모두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크군요. 경찰도 조사 중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제 딸이에요. 그들은 서류를 보관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서자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일 후 변호사 현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 새로운 소식입니다. 수사기관이 은정이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위조 서류로 일본으로 도망치려 했고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도망칠 수 없군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은 곧 재판에 넘겨질 것입니다. 저는 혜진이 재산을 되찾고 명예와 건강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인 후 물었습니다. 재호와 미숙은요? 미숙은 협조 덕분에 보석 중입니다. 하지만 제17조에 따라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공범이지만 주범은 아닙니다. 재호는 공모 및 재산 탈취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책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혜진, 그리고 며칠 전에 데려온 그녀의 작은 딸과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 아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혜진이 저에게 계란 프라이를 건넸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엄마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어.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엄마가 집에 오나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일 우리는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야. 더 이상 쫓겨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날 밤, 긴 날들 끝에 처음으로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걱정도,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소녀의 고른 숨소리와 작은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따뜻한 감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빛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은 식탁에 앉아 딸을 위해 과일을 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삶의 작은 보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재판이 우리가 정의 앞에서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혜진과 함께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법원군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언론은 없었습니다. 저는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재판실에 들어갈 때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호는 임시 구금복을 입고 끌려 나왔고 훨씬 더 말랐습니다. 미숙은 뒷줄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예전의 자존심은 사라진 채 눈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현우가 원고 측, 즉 혜진을 대표하여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명 위조, 정신적 영향을 주는 약물 사용, 재산 매각 위임장 위조, 불법 송금, 위기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방치한 혐의. 혜진은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시된 각 문장과 증거, 병원 기록, 재호의 대화 녹음, 보증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 개인 일기 등을 귀 기울여 들었다. 재호는 일어날 것을 요청받았고 재판장이 물었다. 녹음된 내용이 당신의 것인지 확인하십니까?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제 것입니다. 형님은 아내의 서명을 위조하여 아내 대신 집을 팔도록 허락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재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나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형님은 그 일을 허락할 때 아내가 진정으로 중독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녀가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장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아내를 치료하러 데려가지 않고
다른 여성과 함께 리조트에서 2주간 떠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말에 내 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내가 한때 착하다고 믿었던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은정 차례가 되자 그녀는 여전히 변명하려고 애썼고 언니가 정신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분명했다. 재판장이 미숙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끌려갔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미숙은 떨며 눈물을 흘렸다. 네, 제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괜찮을 줄 알았고 일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미숙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눈빛이 그녀를 무너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거의 3시간 후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박은정, 사기 및 문서 위조로 7년형. 이재호, 재산을 빼앗는 공범으로 5년형, 결혼 의무 위반. 김미숙, 방조 행위로 2년 집행유예, 협조적이고 반성하는 태도. 혜진은 재산의 모든 소유권을 되찾았고 명예와 정신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았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자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물 속에서 해방과 부활이 함께 있음을 보았다. 법원을 나서자 나는 미숙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기둥 옆에 움츠러들어 서 있었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한마디만 했다. 이번에는 엄마가 너를 구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돌아올 길을 알기를 바란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자세로 조용히 떠났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예전의 내 모습,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침묵으로 지켜보았던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나는 혜진이 그런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했다. 그날 오후 나는 혜진과 함께 봉인 해제된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들어가서 모든 것이 여전히 거기에 있음을 느꼈다. 나는 재호와의 결혼 사진을 지나치며 내리려고 했지만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그냥 두세요, 엄마. 내가 무엇에서 벗어났는지 기억하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황금빛 오후에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복수했다. 칼로가 아니라 진실로. 재판 후 며칠 동안 나와 혜진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다. 한때 고통받던 집이 이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청소하고 모든 문을 닫고 커튼을 세탁하고 과거의 흔적을 모두 쓸어버렸다. 소녀인 그 아이는 매일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잘거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이전의 울음소리와 싸움, 숨막히는 침묵을 지우려는 듯 정원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재호를 만나야 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면회 요청서를 작성했고 일주일 후 구치소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아침에 나는 가벼운 비가 내리는 날에 도착했다. 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주변을 보지 않고 교도소의 문으로 들어갔다. 재호는 면회실로 안내되었다. 그는 많이 말랐고 머리는 짧아졌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었다. 나는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거니?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를 방치해서, 도망쳐서. 나는 깊이 숨을 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내가 혜진을 해친 자를 찾기 위해 모든 신호를 더듬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느냐?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엄마는 화가 나지 않았어. 엄마는 단지 엄마가 실패했다는 것을 느꼈어. 책임을 지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것,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남자, 아내를 무관심으로 죽인 남편, 재호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그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엄마는 내가 나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어. 엄마는 나이가 많아졌고 명예가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혜진, 내가 아내라고 부르는 그 여자는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그리고 만약 내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너는 딸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나중에 그녀가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변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재호는 고개를 들고 눈물이 흐르며 말했다. 할게요. 나는 일어섰다. 좋아. 엄마는 기다릴게. 하지만 엄마에게 편지는 쓰지 마.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아. 나는 면회실을 떠났다. 차가운 바람에 허리가 약간 구부러졌지만 내 마음은 곧게 펴져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 나는 혜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엄마, 용서해야 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할지 말지는 나중의 문제야. 지금은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너의 딸을 위해, 엄마를 위해.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마.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안았다. 그 포옹은 단단하고 따뜻하며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구치소에서 온 봉투를 받았다. 재호의 손편지로 10페이지가 넘는 긴 글이었다. 나는 읽지 않고 다시 싸서 자물쇠가 잠긴 서랍에 넣었다. 나는 설명이 필요 없고 사과도 필요 없었다. 나는 침묵과 그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행동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썼다. 거부할 필요 없는 자식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둠을 스스로 통과하게 해야 한다. 또 다른 아침 나는 손녀를 학교에 데려갔다. 길에서 그녀가 물었다. 할머니, 왜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지만 할머니가 여기 있고 엄마도 여기 있어. 그게 충분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깡총깡총 뛰어갔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어떤 상실은 선물이기도 하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알지 못했을 것이다. 혜진이 얼마나 강한지, 며느리가 어떻게 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한때 연약해 보였던 엄마가 어떻게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내 복수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목소리를 내게 하고 해를 끼친 자들이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이다. 나는 혜진과 손녀를 평창에서 잠시 떠나기로 결심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의 냄새가 없는 공기를 마실 기회를 주고 싶어서였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 중부의 한강가, 내가 자란 곳, 부모님의 초가집이 있던 곳, 그 집은 이제 빈 땅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바람이 불던 오후의 각각의 채소밭과 대나무 숲의 소리를 기억한다. 나는 근처에 작은 집을 임대하고 밭 옆에 살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리를 하고 혜진은 아이를 근처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오후에는 손녀에게 채소를 기르는 방법, 달팽이를 잡고 조개를 긁는 법을 가르쳤다. 저녁이 되면 세 명이 앉아 내 이야기를 들었다. 간단한 삶이지만 평화로웠다. 어느 오후,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나는 문 앞에 오토바이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중년의 남자, 마른 몸매에 뼈가 드러난 얼굴을 가진 그가 내렸다. 나는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순자 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잠시 후 기억이 깨어났다.
동수 오빠, 만석의 사촌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이 돌아온 소식을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집으로 초대하고 물을 따랐다. 당신의 남편이 예전에 기차역 근처에 갖고 있던 땅 기억하십니까? 그가 카페를 열려고 했던 그 땅, 나는 멍해졌다. 그 땅은 이미 팔렸어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당신의 이름이 여전히 지적대장에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누군가가 서류의 사본을 요청했는데 그 뒤로 사라졌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누구죠?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의 복사본을 꺼냈다. 신청자의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나는 종이를 들고 손이 떨렸다. 미숙, 다시 나타났다. 또 한 번 내 뒤에서 무언가를 캐내려는 시도를 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 서류가 진짜라고 확인해 주었다. 당신은 소유권 보호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땅은 지금 1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과거는 항상 돌아오는 길을 찾는 법이다. 나는 더 이상 미숙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아쉬웠다. 엄마의 곁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아이가 엄마의 뒤에 서서 기회를 엿보며 또 한 번 찌르기를 선택한 것에 대한 아쉬움. 나는 현관에 앉아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혜진이 나에게 외투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엄마, 추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추운 게 아니야. 엄마는 아쉬워. 무슨 아쉬움이에요? 나는 비가 하얗게 내리는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사람에 대한 아쉬움. 엄마가 한때 많이 기대했던 사람. 다음 날 아침, 나는 혜진과 함께 자원부에 갔다. 우리는 토지 사용 권한을 확인하고 불법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를 임시로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이 확인한 후 말했다. 다행히도 당신이 일찍 오셨네요. 일주일 후에 소유권 확인서가 다시 발급될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나는 서명했고 종이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는 두렵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다. 아니, 엄마는 알아. 엄마가 일어설 때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해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저녁에 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정리했다.